프랑스 혁명을 떠올릴 때 우리는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이름을 기억합니다. 사치와 무지의 상징, 민중을 외면한 왕비, 프랑스를 파멸로 이끈 여인. 그러나 역사는 묻습니다. 그녀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는 그녀가 그런 사람이기를 필요로 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한 여성의 삶을 따라갑니다. 14살에 정치적 도구로 시집을 갖고 37살에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한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인간을 만나러 갑니다. 이것은 악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대한 역사가 한 사람에게 요구한 희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755년 오스트리아 빈 합스부르크 가문의 15번째 자녀로 태어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안토니아. 우리가 아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본래 이름입니다. 어머니는 마리아 테레지아, 오스트리아의 여제였습니다. 유럽의 권력 지도에서 그녀는 자식들을 정치적 동맹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왕가의 운명이었고 의무였습니다. 14살이 된 마리아 안토니아에게 운명이 결정됩니다. 프랑스 왕세자 루이 오기스트와의 결혼,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오랜 적대국 사이의 화해를 위한 혼인 동맹. 1770년 5월 소녀는 국경을 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스트리아의 모든 것을 벗어야 했습니다. 옷, 신발, 심지어 강아지까지. 새로운 나라에서 그녀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그러나 마음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14살 소녀였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규칙, 낯선 시선들. 그녀가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화려했지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된다는 것은 한 인간으로 살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모든 행동은 의례였고 모든 시선은 감시였습니다. 왕비는 혼자 옷을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귀족 여인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그녀를 입혔습니다. 왕비는 마음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누군가가 따라붙었고 언제나 누군가가 지켜봤습니다. 더 큰 압박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왕비의 첫 번째 의무는 왕자를 낳는 것. 그러나 결혼 후 7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궁정은 속삭였습니다. 프랑스 민중은 의심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여자가 프랑스 왕실을 망칠 것이라고. 그녀는 외로웠습니다. 남편 루이 16세는 선량했지만 소극적이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했고 아내를 보호할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숨 쉴 곳을 찾았습니다. 무도회, 연극, 화려한 의상. 그것은 일탈이 아니라 탈출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잠시라도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것을 사치라고 기록했습니다. 왕비의 소비는 과연 얼마나 컸을까요? 역사가들은 계산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개인 지출은 프랑스 국가 예산의 2%도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왕실 전체의 특권 구조였습니다. 귀족들에게 나가는 연금, 면세 혜택, 궁정 유지비, 군사비와 전쟁비. 그것이 국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중은 숫자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눈부신 베르사유였고 그들이 들은 것은 왕비의 사치였습니다. 거리에는 팸플릿이 돌았습니다. 오스트리아 암케라는 악명, 근거 없는 불륜설, 과장된 소비 이야기. 혁명 전야 파리에서는 왕비를 조롱하는 풍자화가 쏟아졌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 했다. 하지만 이 말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문장은 그녀보다 앞선 시대의 책에 이미 등장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더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민중에게는 상징이 필요했습니다. 분노를 집중시킬 대상, 모든 고통의 원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 자리에 딱 맞는 인물이었습니다. 외국인, 여성, 화려한 왕비. 1780년대 프랑스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100년 넘게 쌓인 전쟁빚, 루이 14세 시대부터 이어진 궁정의 낭비, 특권 계급이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 게다가 흉작이 이어졌습니다. 빵값은 치솟았고 민중은 굶주렸습니다. 파리 거리에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왕은 무엇을 했을까요? 루이 16세는 선한 사람이었지만 무능했습니다. 개혁안이 나왔지만 귀족들이 막았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순간 그는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쌓인 구조적 모순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중은 왕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왕비를 지목했습니다.
왜일까요? 왕은 신이 선택한 자라는 믿음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직접 비난하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그들은 왕을 잘못 이끈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외국에서 온 왕비, 사치를 일삼는 여인, 프랑스를 배신할지 모르는 오스트리아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완벽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녀를 악마로 만들면 왕은 선하지만 속은 사람이 됩니다. 그녀를 제거하면 나라가 다시 살아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분노는 한 사람에게로 모였습니다. 1789년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진 그해 10월 수천 명의 여성들이 베르사유로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빵을 요구했고 왕을 파리로 데려갔습니다. 왕실은 더 이상 베르사유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인질이 되었습니다. 1791년 6월 왕실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른바 바렌 탈출 사건. 마리 앙투아네트가 주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오스트리아로 가서 군대를 동원해 왕권을 되찾으려 한 것. 하지만 탈출은 실패했습니다. 국경 근처 바렌에서 왕실은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왕은 더 이상 국민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의 중심에 마리 앙투아네트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여자가 프랑스를 팔아넘기려 했다. 혁명은 급진화되었습니다. 온건파는 힘을 잃었고 공포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왕비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793년 1월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해 10월 마리 앙투아네트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의식이었습니다. 기소 내용은 황당했습니다. 국가재산 낭비, 오스트리아와의 결탁, 반역, 심지어 그녀가 어린 아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까지. 마지막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랜만에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나는 여인으로서, 어머니로서 이 고발을 거부합니다. 그 순간 법정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중 사이에서도 동정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혁명 정부는 왕비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구체제와의 완전한 결별을 상징하기 위해, 민중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1793년 10월 16일 아침 37살의 여인이 수레에 실렸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짧게 잘렸고 손은 묶였습니다. 군중은 그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는 그 순간을 그렸습니다. 수레에 앉은 왕비의 옆모습. 그 얼굴에는 오만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체념만이 있었습니다. 단두대 앞에서 그녀는 실수로 사형 집행인의 발을 밟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 죄송합니다. 무슈.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죽었지만 그녀의 이미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혁명 이후에도 그녀는 악녀로 남았습니다. 공화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구체제의 부패를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19세기 왕정이 복고되었을 때조차 마리 앙투아네트는 온전히 복권되지 못했습니다. 보수파에게도 그녀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왕실을 위기로 몰고 간 경솔한 여인. 20세기 문학과 영화가 그녀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비극의 여주인공으로, 때로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때로는 희생양으로. 그러나 어떤 해석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상징일 뿐 온전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리 앙투아네트는 논쟁적입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재해석합니다. 가부장제의 희생자, 정치적 도구였던 여성. 누군가는 여전히 그녀를 비판합니다. 특권을 누리고도 책임을 지지 않은 왕비. 우리는 아직도 그녀에게 무언가를 투영합니다. 우리의 시대, 우리의 가치, 우리의 분노를. 그녀는 아직도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혁명은 상징적 희생양을 필요로 할까요? 거대한 변화는 복잡합니다. 수백 가지 원인이 얽혀있고 수천 명의 행위자가 관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단순한 이야기를 원합니다. 선과 악의 대결, 영웅과 악당, 희망과 절망.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 이야기에서 악당의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녀를 제거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죽은 뒤에도 프랑스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적으로 이런 패턴을 보여줍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구조적 원인은 잊히고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눈에 띄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잠시 안도합니다.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프랑스를 망쳤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그녀를 통해 자신의 분노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그녀에게 요구한 역할이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를 망친 왕비였을까요? 아니면 프랑스가 필요로 한 죄인이었을까요? 그녀는 무죄한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일지 모릅니다. 역사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개인의 선택, 구조의 선택, 시대의 선택, 그 모든 것이 얽혀 한 사람의 운명을 만듭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짊어진 죄의 무게는 그녀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를 선택하고 있지 않은가? 사회의 문제를 한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구조적 모순을 개인의 실패로 치환하고 상징적 처벌로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믿는 그런 방식 말입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이야기는 200년 전에 끝났지만 그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